자, 57쪽 중단원 마무리 문제. 1번부터 2, 5, 2 기억 디귿. 57쪽 이거 맞지? 네. 2, 5, 2 기억 디귿. 혹시 질문 있을까요? 없나요? 자, 그 다음에 58쪽에 5번부터 1로 그 다음에 7에는 수소와 헬륨. 자, 여기 이유를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우주의 온도가 계속 낮아져서 우리 무거운 원자 만들려면 어떻게 돼?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기 위한 최소 온도가 얼마 된다고 했어? 1000만 켈빈이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우주 빅뱅 이후 38만 년이 지났을 때 우주의 온도가 얼마로 줄었어? 3000 켈빈으로 줄었지. 그러니까 우주의 온도가 너무 낮아져서 핵융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핵융합을 할 수 없어서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8에 2, 9에 4. 질문 있나요? 괜찮아요. 가입니다. 9번은 딱 가와 나를 보면 딱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됐어? 가는 원자 핵의 전자가 결합하지 못했고 나는 결합을 했지. 그러니까 가나가 딱 38만 년을 기준으로 원자 생성 이전, 원자 생성 이후, 그러니까 38만 년 전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나 시기에서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11, 개수비가 12대 1이지. 질량비는 3대 1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우주의 밀도는 계속 어떻게 돼? 밀도가 계속 커져? 작아지겠지. 왜? 질량은 일정한데 부피 우주는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그럼 나보다 가식일 때가 더 크다 맞는 얘기지. 그 다음에 디귿. 우주의 온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지. 됐나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됐니? 오케이. 그 다음에 59쪽 10번부터 10의 1. 11에 A는 중력 구축이라고 했지. 중력. B는 내부 압력, 온도에 의해서 팽창하려는 내부 압력. 12에 3번, 13에 4번, 14에 2번. 질문 있을까요? 13번이요. 13번. 그림은 질량이 서로 다른 별. 가에서는 중심부에 헬륨핵이 있고 나에선 철핵이 있네. 그러면 나가 질량이 훨씬 더 큰 별이다. 그리고 헬륨은 질량이 태양과 같은 작은 별에서 만들 수 있는 거고, 아니지. 탄소까지 만들 수 있는 거고, 질량이 큰 별에서는 핵융합으로 철까지 만들 수 있어. 그럼 별의 크기는 가가 나보다 당연히 작지. 질량이 작으니까. 기억 틀렸고. 별의 중심부 온도는 누가 크다?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드는 나가 나보다 크다. 그러니까 가가 나보다 낫다 맞고. 나는 별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끝난 상태이다 맞지? 철까지 만들어서 끝난 상태지. 가는 산소까지 만드는 거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럼 디귿 맞고. 리을. 나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중심부에 최종적으로 생성된 원소는 생명체에서 가장 많이 존재해. 그러니까 핵융합 반응으로 가장 마지막 최종적으로 생성된 건 철이지. 생명체에서 가장 많은 것이 아니라 지구에서 가장 많은 원소입니다. 우리 생명체에서 철이 제일 많아? 우리 보면? 아니지. 됐나요? 또? 됐어요? 그 다음에 60쪽에 15번부터 1, 3. 그 다음에 17에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구성물질 차이와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까닭을 태양계 형성 과정을 근거로 서술하시오. 이렇게. 그럼 태양에서 가까운 곳은 온도가 높아 녹는 점이 높은 철, 니켈, 규소 등 무거운 물질들이 미행성체를 형성하여 암석 성분의 지구형 행성이 만들어졌고, 태양으로부터 먼 곳은 온도가 낮아 녹는 점이 낮은 얼음, 메테인 등 가벼운 물질들이 미행성체를 형성하여 주변에 수소, 헬륨을 끌어당겨 기체 성분의 목성형 행성이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18에 1번, 19에 3번. 질문 있나요? 없어요? 네.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 61쪽 5, 1, 3, 1. 2번이요. 2번. 그림은 빅뱅 이후 초기 우주의 진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식에는 지금 A식이는 원자 핵이 만들어졌네.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진 거지. 헬륨 원자 핵. 그럼 A식에 만들어진 입자는 원자 핵, 헬륨 원자 핵이니까 양전화 플러스 전화를 띈다. 맞지? 그 다음에 B식이 이후부터 B식이는 뭐야? 원자가 만들어졌지? 그러면 이때 이후로 빛이 빠져나와서 우주는 투명해졌다. 그래서 38만 년 전을 불투명한 우주, 38만 년 후를 투명한 우주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무거운 입자들의 생성으로 우주 전체의 질량은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2의 1번. 됐나요? 또? 없어? 여기까지 숙제였나? 그 다음에 우리 저번에 어디까지 했지? 원소의 주기성 64조 획부. 알칼리 할로젠 했나? 아니요. 그 주기율표까지만 했나? 네. 알칼리 할로젠은 안 했어? 네. 그럼 일단 오늘 알칼리 할로젠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자, 원소를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누는데 금속 원소는 실온에서 대부분 고체다. 누구만 유일한 액체야? 수만 유일한 액체 상태의 금속이야. 그다음에 특유의 광택이 있다. 라는 얘기는 금덩어리, 은덩어리 있으면 기가 막히게 금만 딱 골라갈 수 있겠지. 금속마다 고유한 색깔이 있어 라는 것이 광택이고요. 금속은 열과 전기가 잘 통한다. 이 얘기는 우리가 자유전자, 나중에 이제 전기적 성질 할 때 이 자유전자 얘기를 할 겁니다. 금속은 자유전자가 많아. 자유전자가 많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금속의 특징들이 다 요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야. 어떻게 보면 나중에 한꺼번에 토탈해서 얘기를 할게요.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부서지지 않고 길게 늘어나거나,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뽑힘성이라고 합니다. 뽑히다. 뽑기 할 때 뽑힘성, 이것을 연성, 뽑힘성, 연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뽑힘성, 철사처럼 가늘고 길게 쫙 엿가락처럼 뽑혀지는 거야. 쭉 늘어나서. 자, 다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야. 이 색깔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얇게 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철판 보면 얇게 철판 펴지지. 얘를 펴짐성이라고 하고 전성이라고 합니다. 전성. 우리 파전, 배추전 어때? 명절 때 전 얇게 펴져 있지. 그래서 전성. 그 다음에 금속은 주기율표상이 어디에 있어? 왼쪽에 있지. 그래서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 그래서 금속들은 무조건 양이온이 됩니다. 양이온이 됩니다. 이게 금속 원소의 특징이야. 자, 그 다음 비금속 원소. 실온에서 대부분 기체 또는 고체야. 브로민, Cl 밑에 있는 거 브로민만 유일한 액체 상태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기체, 고체 상태고, 금속과 달리 광택이 없다. 그러니까 금속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는 열과 전기가 잘 통하는데 열과 전기가 잘 안 통한다. 뭐가 없어서? 금속은 선생님 다 자유전자라고 했지? 얘는 자유전자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다른 원소와 결합하여 다양한 물질들을 만든다. 화학결합 얘기를 할 거고요. 얘는 주기율표상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되기 쉽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전선으로 사용하는 건 불이지. 그 다음에 금은 귀금속. 귀금속이라는 말은 귀한 금속이라는 뜻입니다. 귀금속. 그럼 우리 다이아몬드는 뭘까? 다이아몬드는 귀금속 아니야? 다이아몬드는 우리 뭘로만 만들지? 탄소. 다이아몬드는 탄소로 만든 비금속으로 되어 있는 보석이라고. 그러니까 보석은 뭐야? 석이 돌석자잖아. 그러니까 귀중한 돌이라는 의미지. 그러니까 보석이지, 다이아몬드는 보석이지 귀금속 아닙니다. 그러니까 착각하는 게, 우리 그 금은방 같은데 뭐라고 하지? 거기 파는 거 비금속점 가면 다이아몬드 팔잖아. 귀금속은 귀한 금속이라는 의미지 다이아몬드는 금속 아니야. 그 다음에 철은 각종 자재로 쓰인다. 질소, 식품 포장용, 충전기체, 산소, 생명체요, 미는 성냥 킬 때 쓰입니다. 이런 특징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우리 알칼리 금속은 어떤 게 알칼리 금속이지? 일족 원소지. 자, 누구 빼고 얘기를 한다? 수소를 빼고. 수소를 제외하고 나서 설명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리나, 칼, 루, 세슘, 프랑슘 이렇게 있는데 뭐 여기까지는 뭐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알칼리 금속이야. 몇 쪽? 수소 빼고 1쪽을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칼리 금속. 자, 그래서 금속이니까 모두 고체고 은백색 광택. 금속의 특징이고요. 다른 금속에 비해 밀도가 작고 칼로 쉽게 잘릴 정도로 무르다. 와, 칼로 막 썰리는 거야. 그만큼 결합력이 약하다. 자, 그 다음에 반응성이 매우 커서 산소물과 잘 반응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금속들은 알칼리 금속은 1쪽이니까 얘는 일가 양이온이 된다라고 하는데 금속 M 1쪽 금속 M이 있다라고 한다면 얘가 1쪽이니까 전자 몇 개를 이루려고 하겠어? 한 개를 이루려고 하겠지. 그래서 M 플러스 하고 전자 하나를 이루려고 하는 거야. 얘 자체의 특성도 다 전자 하나를 이루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럼 반응성이 매우 크다는 말은 여기서 전자를 쉽게 잘 잃는다라는 얘기인데 산소하고도 잘 반응하고 물과도 잘 반응한다. 이건 실험 과정으로 잘 나올 겁니다. 자, 그럼 공기 중에 두면 산소와 반응하여 광택을 잃는다라고 하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걸 녹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광택, 산소하고 반응해서 녹슨다, 산화한다. 녹슨다, 산화한다 이렇게 광택을 잃는다. 그럼 얘네들의 반응식은 어떻게 되냐면 금속 M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 기체와 반응을 하면 자 M하고 O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 산소하고 결합을 하는데 산소는 우리가 주기표상이 16쪽이지 얘 금속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음 시간쯤 이제 화학결합 배울 텐데 금속과 비금속 원소의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해. 그럼 금속은 무조건 양이온이 되고 산소는 음이온이 되는데 얘가 2-가 되고 금속은 M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된다라고 했지. 근데 물질들의 총 화합물이 됐을 때 전하량은 총합은 무조건 0이야. 전기를 띠지 않는다라는 뜻이야. 그럼 플러스는 1이고 마이너스는 2니까 누가 두 개 있어야 되겠어? 금속이 두 개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M2 이렇게 되는 거야. M2. 요 얘기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물질 쓸 때 요거는 일단은 지우고요. 그럼 요렇게 놓고 봤더니 산소는 두 개야. 근데 여기 산소 하나밖에 없네? 여기다 2 쓰면 안 되겠지. 그러면 산소 두 개 맞춰주려고 여기다 쓰면 금속은 몇 개야? 4개니까 요렇게 우리가 산소하고 반응식에서 요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이따 이제 실험 나올 텐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모의고사에서는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물과 격렬히 반응해서 자, 산소하고도 반응하고 물하고도 잘 반응한다라고 했어. 그 다음에 여기에 물과 잘 반응하는데 여기 이것도 쓸까? 수증기도 반응해. 수증기도 반응한다. 수증기도 반응을 한다. 물뿐만 아니라 수증기,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 습도, 기체 상태의 수증기하고도 반응을 해. 그러면 얘를 보관할 때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될까? 물도 없어야 되고 물과 산소가 차단된 곳에서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물과 산소, 사실 수증기도 없어야 되겠지. 물과 산소, 수증기도 없어야 돼. 그럼 여기가 어딜까? 진공이잖아. 아무 물질도 없는. 야, 그런데 이거 보관하려고 진공을 만든다고? 그게 돈이 더 많이 들려. 그래서 얘를 보관할 때 어디다가 보관하냐면 기름 속에 보관합니다. 자, 그래서 석유, 벤젠 또는 액체 파라핀. 파라핀이 뭐냐면 양초 있지? 양초 녹은 게 파라핀이야. 여기 속에 파라핀 속에 보관을 합니다. 이 정도는 우리 조금 알아둡시다. 기름 속에. 자,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물과 격렬히 반응해서 그럼 알칼리 금속 M이 물 H2O 수증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응을 하면 자, 여기 수소기체 이거는 H2인데 얘는 가연성의 성질이 있습니다. 가연성이라는 말은 연소가 가능해 폭발한다는 얘기야. 펑 하고
폭발하는 기체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또 중요한 게 염기성 용액이 된다. 산성, 중성, 염기성을 아는 학생도 있을 텐데 모르는 학생도 있을 거야. 이 염기성 용액이 된다는 말은 수산화이온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뒤에 통합각 20 가서 나와요. 그러면 M에 수산화이온 OH-니까 MOH,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지. 그 다음에 여기에 수소기체 이렇게 발생을 한다. 그럼 양쪽에 개수 맞춰주면 수소 2개야. 근데 여기 수소 2개 있네. 그럼 여기다 2를 쓰면 수소 4개 됐지. 그럼 여기다 2 쓰면 수소 4개 끝났지? 근데 산소 몇 개야? 2개지? 그럼 여기 산소 2개 다 썼지. 됐나요? 그럼 금속은 몇 개야? 2개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화학 반응식. 자, 화학 반응식 이렇게 되고 여기에 이제 수소기체 이렇게 생기게 되고 요게 수산화이온 때문에 염기성 용액이 되는 거야. 염기성 용액, 염기성. 그래서 이게 염기성인지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이제 페놀프탈레인 용액 이렇게 있는데 이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붉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붉은색으로 변한다. 자, 그런데 학교 내신에서는 아마 거기까지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산염기 중화반응 자체가 통합각 2권에서 나오는 거라서. 근데 모의고사에서는 이거 페놀프탈레인 말고 다른 지시학을 갖고 물어볼 수도 있어. 여기 교재에도 아마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염기성인지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알려주는 걸 우리가 지시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 지시학이 페놀프탈레인 있는 것이 아니라 메틸오렌지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어? 그럼 메틸오렌지 말고 BTB 용액은 들어봤지? 이거 우리 중학교 때도 배우는 거거든. BTB 용액. 자, BTB 용액에서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의 색깔이 우리 중학교 때 이거 날숨할 때 이산화탄소 집어넣으면 얘가 무슨 색으로 변해? 무슨 색으로 변하지? 노란색으로 변하거든. 얘가 산성일 때 노란색, 중성일 때 녹색, 염기성일 때 푸른색이거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으면 내가 이산화탄소, 물에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 우리 저번에 원시대기 성분할 때 원시대기에서 가장 많은 성분은 처음엔 뭐였다? 이산화탄소였는데 계속 바다가 생기면서 녹아 들어갔다라고 했지. 그게 녹아 들어가면서 뭘 만들었다라고 했어? 탄산이온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CO3- 그 탄산이온을 만들고 지각에 있는 바다로 비가 내리면서 끌려 들어온 칼슘이온과 결합해서 탄산칼슘을 만들면서 석회암을 형성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으면 그게 우리가 탄산이 돼. 탄산, 콜라 사이다처럼 탄산할 때 그 탄산이 되는데 그게 산성이야. 그럼 걔가 노란색이 되고 염기성일 때 뭐가 되냐면 푸른색으로 변해. 자, 그래서 아이고 BTB용의 염기성 푸른색 요건 혹시 모르니까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지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학교 내신에서는 페놀프탈레인을 물어볼 겁니다.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염기성이었을 때 얘가 붉은색을 띠거든. 그래서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려서 붉은색으로 변한다. 아, 그래서 염기성 물질 MOH가 생겼구나. 여기서 M은 리튬도 되고 나트륨도 되고 칼륨도 다 된다는 얘기야. 그 종류 알칼리 금속을 그냥 선생 M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BTB를 갖고 물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염기성인지 아는 게 무슨 색으로 변했으니까? 푸른색으로 변했으니까 염기성인지 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요거는 요 뒤에 아마 실험 과정도 나올 거예요. 요거 꼭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의 이용. 자, 리튬은 휴대전화 전지인데 이거 꼭 휴대전화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모바일 기기 있지? 2차 전지라고 하지. 2차 전지가 뭐야? 1차 전지는 우리 뭐 예를 들어 에어컨 리모컨 같은 거 한 번 쓰고 버리잖아. 이건 1차 전지고 2차 전지는 우리 휴대폰 계속 충전해서 쓰지? 충전해서 쓰는 게 2차 전지. 요즘 쓰는 전기 자동차나 전동 킥보드 그거 다 충전해서 쓰잖아? 그걸 2차 전지인데 리튬으로 만듭니다. 근데 리튬이 폭발성이 커. 한번 불 붙어서 폭발하면 얘 안 꺼져. 지가 다 저거 할 때까지. 그래서 지금 전기 자동차 지금 지하에 안 넣어놓고 다 충전소 다 지상에다 만들어가지고 차 지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전기자동차 지하 주차장 불나가지고 완전 난리 났었잖아.
자, 그 다음에 나트륨은 터널의 조명을 쓰는데 나트륨이 불꽃 반응으로 노란색이고요. 칼륨은 비료 성분. 그러니까 비료의 삶에서 NPK거든. 그 중에 우리가 칼륨도 비료의 성분으로 쓰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알칼리 금속이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는데 얘네들을 우리가 구별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알칼리 금속의 구별. 딱 금속이야. 근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불꽃 반응. 불꽃 반응 색깔로 구별합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지. 리튬은 빨간색, 나트륨 노란색, 칼륨 보라색, 루비듐 빨간색, 세슘은 파란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불꽃 반응을 통해서 알칼리 금속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반응성 지금 얘기했는데 반응성은 그럼 물과 산소하고 물과 산소하고 반응할수록 반응성이 크지. 그러면 이쪽에서 일로 갈수록 반응성이 큽니다. 선생님 알칼리 금속은 전자 하나를 잃는다라고 했는데 전자 하나를 잃을수록 반응성이 큰 거야. 자, 그러면 쉽게 생각을 해보면 이거 일단 지울게요. 없어서? BTB? 자, 우리 여기에 플러스를 띠는 원자 핵이 있고 여기에 바깥쪽에 원자의 껍질이 있다라고 했지. 그럼 여기에 수소 있고 리튬 있고 나트륨 있고 칼륨 있고 여기에 루비듐, 세슘 이렇게 있는 거 있죠. 그러면 전자를 하나 잃으려면 여기 플러스야. 여기에 그러니까 최외곽 전자 바깥쪽 원자가 전자의 껍질 바깥쪽에 전자 하나씩 결합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전자를 그럼 여기에 있는 전자가 잘 떨어질까? 여기에 있는 전자가 잘 떨어질까? 바깥쪽에 있는 게 전자가 훨씬 더 잘 떨어져요. 왜 그럴까? 야, 여기는 플러스가 가까이 있으니까 얘하고 전자하고 인력이 클 거 아니야. 맞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훨씬 더 잘 떨어져. 그런 말은 이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뭐해진다? 커진다. 이거네. 요 정도는 우리가 알아두면 좋아요. 그러니까 실험 과정에서 주어져. 어떻게 주어지냐면 조금 있다가 이제 나올 텐데 예를 들어서 얘를 쌀알 만한 크기로 물에다 넣으면 퍽퍽 소리 나면서 반응을 해. 근데 얘는 아주 약하게 반응하고 세게 반응하고 세게 반응하고 엄청 세게 반응하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준다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전자를 이루려는 반응성의 성질이 아래쪽, 즉 원자.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클수록 커진다. 반응성이 커진다. 이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칼리 금속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통합과학이 아마 수능 문제에서는 이런 부분들까지 아마 다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할로젠. 자, 할로젠은 우리가 뭘가 할로젠이지? 이쪽에 17조 FCl, Br, I 여기 할로젠이지 17조 원소 맞나요? 17조. 그럼 얘는 비금속이니까 전자를 얻으려고 하겠어? 잃으려고 하겠어? 얘는 전자를 얻으려는 반응성입니다. 전자를 얻으려는 반응성. 그럼 전자 나온 김에 한번 볼까요? 전자 잃을 때는 핵에서부터 멀어야지 전자를 잃기 쉽겠지? 그럼 전자를 얻으려면 핵으로부터 뭐 할수록? 가까울수록이겠지. 그래서 17쪽은 일로 갈수록 반응성이 큰 거야. 그래서 얘는 반응성이 플로린이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 플로린의 반응성이 가장 크다. 플로린의 반응성이 가장 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얘가 금속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자, 할로젠은 원자 두 개가 결합하여서 이때 결합을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공유결합이라고 해요. 공유결합. 자,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이원자 분자라는 말은 원자 두 개가 하나의 성질을 나타내는 분자로 존재한다.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전자 선생님 저번 시간에 얘기할 때 옥텟 규칙 해가지고 전자가 몇 개였을 때? 꽉 차 있는 8개였을 때 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럼 할로젠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7개. 그럼 몇 개가 필요해? 한 개가 더 필요하니까 전자 하나를 공유하는 거야. 그게 공유결합이야. 그래서
두 개, 얘도 하나 필요하고 플로린이 하나 필요하고 하나 필요하니까 두 개 하나 공유해서 F2, Cl2, Br2, I2 상태가 돼야지 안정한 상태의 분자가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공유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할로젠의 성질은 금속들은 그냥 원자 하나의 성질을 나타내지만 얘는 F2, Cl2, Br2, I2 분자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이원자 분자가 됐을 때 얘네 색깔이 있어. 다망색, 황록색, 젓갈색, 흑자색인데 잘 봐. 담, 황, 적, 흑 이렇게 있는데 색깔이 점점 뭐해지고 있니? 진해지고 있다라는 얘기야. 아래쪽으로 갈수록 색깔이 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반응성은 이렇게 갈수록 커지지만 얘는 F2, Cl2, Br2, I2 자, 다망적극 아래쪽으로 갈수록 색깔이 진해진다. 색깔이 진해진다. 자, 그 다음에 상태 얘는 기체, 액체, 고체 요 얘기는 무슨 얘기하고 똑같냐면 아래쪽으로 갈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이 뭐해진다? 높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녹는 점, 끓는 점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높아진다. 그러니까 기체, 액체, 고체인데 아래쪽으로 갈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진다. 그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 이거 따지고 보면 되게 어렵게 되려면 어렵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야. 자, 그 다음에 반응성이 매우 커. 그럼 이때 반응성은 전자를 뭐 하려는 반응성? 얻으려는 반응성. 그래서 얘는 X가 전자 하나를 얻어서 X 마이너스. 그러니까 어디로? 위로 올라갈수록 전자를 얻기 쉽다라는 얘기야. 반응성이 크다라는 얘기네. 플로린이 그러니까 전자가 제일 얻기 쉽다. 알칼리 금속은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성이 커지는데 플로린은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커지는 거야. 그렇지만 녹는 점, 끓는 점은 낮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반응성은 전자를 잃어. 그럼 금속, 수소와 잘 반응한다. 그럼 봐. 알칼리 금속은 전자 하나를 잃으려고 하고, 야, 할로젠은 전자 하나를 뭐 하려고 해? 얻으려고 해. 그러니까 찰떡궁합이야. 아, 얘는 하나를 잃고 하나를 얻으니까.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의 이용결합. NaCl이 뭐지? 염화나트륨 소금이지. 짠맛을 나타내는 소금 물질을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소는 알칼리 금속은 아니지만 수소도 수소 이온이 돼. 그래서 H2하고 Cl2 얘는 하나 잃고 하나 얻으려고 하니까 HCl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산성인 물질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소와 반응을 해서 알칼리 금속이 수소와 반응해서 산성의 성질을 가진 물질. 그러니까 뭐하고 우리 착각하면 안 되지? 알칼리 금속은 물하고 반응할 때 염기성의 성질을 가진 물질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돼? 수산화나트륨이 아니지. 다시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붉은색으로 변하는데 할로젠은 수소하고 반응해서 산성인 물질이 생겨서 얘네들은 지시하게 색깔 변화. 얘를 만약에 물에 녹으면 지시하게 색깔 변화가 아까 BTB 용액에서 무슨 색으로 변해? 노란색으로 변한다는 얘기. 자, 그래서 이건 산성인 물질이 생겨. 자, 그럼 얘네들이 산성이 되면 여기다 또 한번 써볼까요? 얘가 HF, HCl, HBr, HI 이것도 다 산성이 생겨. 여기에는 선생님 염소만 대표적으로 왜냐면 염산이 대표적인 산이니까 써놓은 거지만 HF, HCl, HBr, HI 다 산성이야. 자, 그런데 얘네 세 개는 혹시 모르니까 얘기할게요. 강산이야. 강산, 산의 세기가 아래쪽으로. 얘는 약산입니다. 플로리나 수소는 약산입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얘가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 유리를 녹인다. 유리를 용해시킨다. 유리를 녹여서 그러면 우리 실험기구에 비커나 뭐가 있지? 눈금 있는 거? 눈금 있는 거 있잖아요. 유리 눈금 있는 거를 유리를 녹이는 거 저 플로리나 산 저걸 녹여가지고 눈금을 만듭니다. 오케이? 유리를 녹이는 성질이 있다. 그러니까 약산이지만 플로리나 수소는 약산이지만 유리를 녹여서 눈금 새길 때 이 플로리나 수소를 써서 눈금을 새깁니다.
자, 그 다음에 플로린의 이용 충치 예방 치약이 우리 불소 치약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 불소가 플로린이에요. 플로린. 그 다음에 염소는 물의 소독이나 표백제. 염소로 물의 소독을 하고요. 아이오딘은 상처 소독약. 우리 빨간 약이라고 하나요? 아이오딘 팅커액이라고 해서 빨간 약 해서 소독할 때 쓰고, 그 다음에 아이오딘 흑자색이 있는데 이게 청남색이야.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때 영양소에 검출할 때 녹말은 아이오딘 아칼린 용액 넣으면 무슨 색으로 변해? 청남색이지. 그때 녹말이 아이오딘 아칼린 용액하고 반응하면 아이오딘 분자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청남색으로 변하는 거야, 사실은. 그게 아이오딘 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청남색, 흑자색 같은 말이다. 색깔이 점점 진해지고 있어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자, 혹시나 몰라 선생님 요 얘기 할게요. 아까 선생님 알칼리 금속을 얘를 구별할 때 뭘로 구별한다라고 했어? 불꽃 반응으로 구별한다라고 했지? 그럼 얘네들을 구별할 때 어떻게 구별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건 아마 안 배울 겁니다. 질산은 수용액, AgNO3 질산은 수용액을 넣었을 때 얘는 앙금이 안 생기고 얘는 AgCl이라는 흰색 앙금이 생기게 되고 얘는 AgBr이라는 연노란색 앙금이 생기고 그 다음 얘는 아이오딘이라는 노란색 앙금이 생겨. 그럼 여기서도 이거 갖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생겨 흰색, 연노랑 노란색 색깔이 점점 진해지고 있지. 이것까지 알면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아마 이것도 아마 안 배울 거고 아까 플로린 뭐 이거 유리 녹인다 이런 것도 아마 학교에서 안 배울 텐데 근데 혹시라도 학교 선생님 설명을 해주시면 이런 부분들까지 알아두시면 100점. 아마 수능 모의고사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원자의 구조 이거 다 아는 거지? 다 했던 거니까 선생님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다 알지? 전자배치, 원자과 전자하고 체외각 전자 차이도 다 이해되지? 그러면 우리 같은 족의 성질이 같은 거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원자과 전자가 같아서. 체외각 전자도 같긴 하지만 원자과 전자가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였으니까 원자과 전자가 같아서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 원자 이거 안 해도 되겠지?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보는데 선생님이 그럼 설명을 68쪽, 69쪽까지 다 한 셈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67쪽하고 70쪽 하고 71쪽까지 일단 한번 해보세요. 자, 67쪽 1회 핵심 체크 1회 주기율표 2의 주기 3의 촉 4의 금속 5의 비금속 6의 알칼리 금속 7의 수소 8의 할로젠 그 다음에 밑에 1의 금비금 2의 금속은 남아바 비금속은 가다라 3의 XO 그 다음에 4의 A는 알칼리 금속 B는 할로젠 5에는 XOO 6에는 OOXX 질문 있을까요? 없나요? 그 다음에 70쪽에 1의 전자, 2의 양성자, 3의 원자번호, 4의 8개, 5의 원자과 전자, 6의 원자과 전자, 7의 전자껍질, 8의 원자과 전자. 자, 밑에 1의 XXO, 2의 OXOO. 한 주기 13쪽이니까 첫 번째 껍질 2개 채우고 두 번째 8개, 세 번째 3개 채우면 되겠지. 13번 알루미늄. 4에는 6, 2, 디귿 4, 리을 2, 리움 14조. 양성자수 6개, 전자껍질 2개, 원자과 전자수 4개, X는 2주기 14조, 5에는 디귿 리을. 질문 있나요? 없지? 그 다음에 71쪽에 첫 번째 껍질 2개, 두 번째 껍질 하나 하면 되지. 리튬은 전자수 3개, 껍질수 2개, 원자과 전자 하나, 2주기 1쪽이지.
나트륨은 11, 껍질수 3개, 원자과 전자 하나, 3주 1조.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 세 번째 하나 그리면 되겠지. 자, 플로린, 할로젠. 자, 전자수 9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7개 그리면 되지. 껍질수 2개, 2주기, 원자과 전자 7개니까 2주기 17쪽. 그 다음에 염소는 17개, 3주, 껍질수 3개, 원자과 전자 7개, 3주기 17쪽. 밑에 A는 2개 있으니까 이거 헬륨이지. 껍질수 하나, 원자과 전자 빵개지. 0개, 1주기 18쪽. B는 네온이네. 그럼 껍질 2개, 0개. C는 3개, 2개. D는 4개, 2개지. 그래서 A는 1주기 18쪽, B는 2주기 18쪽, C는 3주기 2쪽, D는 4주기 2쪽. A와 B는 18쪽이고 C, D는 2쪽.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됐나요? 뭐야, 그거 왜 틀려? 뭘 틀렸어? 알지?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내신 만점 문제 하고 제일 앞에 선생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내신 만점 문제 그 중요 문제만 풀고 앞으로 갈게요. 72, 73, 74 쪽에 중요 문제하고 75쪽에 실력업 문제 있지 4개. 여기까지만 하고 앞에 일단 하도록 할게요. 그거 지금 하도록 할게요. 자, 72쪽 2에 2번, 3에 1번. 질문 없지? 그 다음에 73쪽 6에 3번, 7에 5번, 10에 3번. 질문 없지? 그 다음에 74쪽 11에 1번, 13에 5번, 14에 니은 디귿. 질문 있나요?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75쪽 실력업 문제 4333 4333 질문. 이번에 이게 BTB 용액 나왔지. BTB 용액 염기성일 때 푸른색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디귿의 기역은 붉은색이 아니고 푸른색이고, 가에서 광택이 사라졌다는 말은 산소하고 반응해서 산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소와 반응한다. 나에서 발생하면, 기체가 발생하면 격렬하게 반응했다. 이때 퍽 소리가 난다는 말은 수소 가연성 기체가 발생을 해가지고 퍽 폭발하는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나요? 또 3번. 자, A는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수가 3개, 그러니까 3주기 1쪽이네. 그러니까 나트륨 11번이 되는 거고, B는 1주기 1쪽, 요거 수소지. 수소는 알칼리 금속 아닙니다. C는 2주기 16쪽이니까 이건 산소지. 원자번호 8번. 그 다음에 D는 3주기 17쪽, 원자번호 17번이 염소가 되겠지. 그러니까 A는 알칼리 금속 맞지? A, B, C, D 중 원자번호는 D 17번으로 가장 크다 맞고, A, B, C, D 중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건 17쪽하고 또 그 다음에 뭐지? 산소도 있고 그 다음에 수소도 있지. 그래서 B, C, D 세 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H2, N2, O2, F2 그 다음에 Cl2 얘는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기체야.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17쪽에서 F2, Cl2, Br2, I2 있다라고 했는데 17쪽은 무조건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거고, 그 중에 17쪽 할로젠이 아닌 얘는 수소기체, 질소기체, 산소기체지. 요것도 이원자 분자로 상온에선 존재해. 그 다음에 얘네 상태가 기기액고라고 얘기했지. 기기액고.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이 아래쪽으로 해서 17쪽은 높아집니다. 됐나요? 그래서 B, C, D 세 가지라고 해야 돼. 3번에. 그러니까 할로젠만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질소나 산소, 수소도 기체 상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합니다. 됐나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숙제 75쪽까지 지금 안 푼 거 다 숙제고 어디 피냐면요. 자, 10쪽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자, 10쪽에서 선생님이 뭐 그렇게 딱히 해줄 건 없습니다. 자, 우리 시간과 공간.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여기를 시공간의 개념, 시간과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과 공간. 자, 우리 주변의 자연현상은 시간과 공간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 규모. 우와, 스케일이 크다. 이런 얘기 하지? 스케일이 웅장하다. 이걸 규모라고 해요. 스케일, 영어로 스케일, 규모. 자, 그러면 이 규모는 어떤 자연현상의 크기, 범위를 스케일 규모라고 얘기하고,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시간 규모, 공간 규모 이렇게 다양하게 시간과 공간, 시간 규모, 시간이 오래 걸린 시간 스케일이 엄청 큰 예를 들어 우리 지지시대, 지구의 역사 50억 년 이렇게 하면 시간 엄청나게 크지? 뭐 그런 얘기. 공간 규모가 다양하다. 미시세계와 거시세계 어느 게 큰 거야? 클 거짜지? 큰 거,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자, 이게 거시세계고, 그 다음에 미시세계는 아주 작은 거, 원자같이, 그러니까 인간의 감각, 눈으로 볼 수 없는 게 미시세계,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거시세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거 미시세계, 거시세계에 나와 있고, 그럼 자연현상을 탐구할 때는 규모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시간과 공간을 측정해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미시세계 측정, 원자 측정하는데 줄자 갖고 가능하니? 안 되지. 그걸 적정한 걸로 갖고 해야 돼 라는 얘기고요. 자, 과거의 측정 방법, 시간 측정, 길이 측정 있는데, 자, 시간을 측정할 때는 주로 규칙적인 태양의 자전주기 지구의 자전주기 하루지. 이렇게 일정하게 하루에 24시간. 근데 정확하진 않잖아. 대충 24시간이지. 그 다음에 지구의 공전주기 1년 365일이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평균이 1년 365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거시세계의 시간과 길이 측정만 가능했다. 과거에는 거시세계, 인간이 눈으로 보는 것만 가능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태양의 위치나 달의 모양 변화, 그러니까 주로 규칙적인, 눈에 보이는 규칙적인 현상들을 가지고 측정했다. 대표적인 게 양력이고, 그 다음에 음력, 양력, 음력 이런 얘기들이지. 음력은 이제 달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길이를 측정, 옛날에는 실체 일부 길이나 일정한 길이의 나무 막대 등을 이용하여 길이를 측정했고, 그 눈금 표시된 거. 그래서 뭐 몇 척이다, 뭐 옛날 옛날 시대에 뭐 길이 된 거 뭐가 몇 척이고 뭐고 막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그렇게 뭐 예를 들어 손마디 얼마야, 뭐 12지장 같은 경우도 우리 12지장 할 때 12지에서 그게 손가락 지자잖아. 그 손가락 한 마디가 12개의 길이다라고 해서 12지장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과거에는 표현을 했다. 자, 현대에는 원자 아주 작은 우주, 완전 스케일이 큰 규모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을 측정할 때 정확하게 측정해야 되는데, 세슘 원자내에서 나오는 빛의 진동수, 이걸 우리가 세슘 원자시계라고 하는데, 세슘이 방사성 동위원소야. 이 세슘이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말은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될 때 이 붕괴되는 시간이 규칙적이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측정을 하고요. 정확하게 1초보다 더 정밀하게 측정을 하고요. 레이저를 이용해서 길이를 측정한다. 요즘 막 골프장 뭐 거리 측정기 해가지고 레이저 같은 걸 딱 쏘고 거리 측정하잖아. 줄자 갖고 앉아잖아. 딱 하면 몇 미터. 그럼 어떻게? 갔다가 오는 빛의 시간은 항상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이 빛에서 광속 C는 항상 일정해. 그러면 3 곱하기 10의 8승/ms를 일정하면 갔다 오는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하면 우리가 뭘 측정할 수 있다?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레이저로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현대의 측정 기술 11조, 시간과 공간 측정 기술이 발전되어 다양한 규모 측정이 이루어지고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간의 경험 범위가
확장되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밑에 적혀 있지만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바이러스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렇게 모양 막 이렇게 사진으로 나타내고 우리 은하가 막대 나선 은하인데 막대 나선 은하인 거를 우리가 큰 규모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사진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 거기에 3개의 위성이 필요하다라는 거 하나 좀 기억을 해주세요. GPS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때는 3개의 위성으로서 그걸 비교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3개. 그 다음에 전자현미경. 우리가 보는 보통 말하는 현미경은 광학현미경이라고 합니다. 광학현미경은 가시광선을 이용한 거고 전자현미경 우리가 원자에는 핵과 전자로 되어 있지 그 전자의 속력을 조절해서 아주 자세한 것까지 관찰할 수 있는 게 전자현미경이고 자 초고속 투과전자현미경 이걸 TEM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아주 작은 것까지 측정하고 원자힘 현미경, 우주망원경, 허블망원경이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그럼 우리가 말하는 망원경도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이 아니라 전파나 엑스레이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측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선생님 얘기했고 자 11조 개념하기 문제 한번 해보실래요? 자연 세계는 11조 시간과 공간. 그 다음에 크기의 범위,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시간과 공간 규모지, 스케일, 2번의 규모. 그 다음에 3에는 거시세계, 4번은 세슘 원자시계. 1에 OX, 2번은 거시미시, 3에는 니은디귿, 4에는 OXO. 질문 있을까요? 없나요? 자, 그 다음에 기본량과 단위 이렇게 있네. 자, 기본량,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리량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양. 그래서 시간, 길이, 질량, 전류, 온도, 광도, 물질량. 물질의 질량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물질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 단위계를 우리가 스탠다드 국제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인터내셔널 기본량의 단위로 7개의 단위를 기본 단위로 정의하며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 새끼 미국 이 새끼들은 이거 기본 안 쓰고 맞지? 뭐 길이를 뭐 마일 이런 거 쓰고 면적을 피트 막 이런 거 쓰고 헷갈리게 온도도 우리 절대 온도 이런 거 안 쓰고 그 뭐야 하시 온도 이런 거 쓰고 하는데 자 볼게요. 시간이 타임이니까 시간 t로 나타냅니다. 시간 t. 자 기본 단위는 세크 초단위를 씁니다. 세크 초단위. 자 그 다음에 길이는 디스턴스여서 길이 s, 거리 s, 디스턴스야. 이거 학교에서 알려주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기본 단위는 미터. 그 다음에 질량은 매스지. 질량 m이라는 기호를 쓰고 질량의 기본 단위는 킬로그램 이렇게 쓰고 전류는 i지. 전류 i. 얘는 암페어. 이렇게 쓰고 그다음 온도도 우리가 T 여기 라지 T는 절대 온도지 절대 온도 스몰 T에서는 우리 시간 T 이렇게 기호로 씁니다. 그래서 얘는 절대 온도 단위 켈빈 그 다음에 광도 이 빛광자지 밝은 정도를 나타내는 거지 광도의 단위는 CD 칸델라라고 합니다. 칸델라. 자, 그 다음에 물질의 질량이라는 뜻이야. 물질의 질량. 이거는 작은 아주 원자에 대한 개념인데 이거 몰이라고 합니다. 몰 단위가 몰이야. 이건 MOL이야. 물질량 MOL이 몰. 단위는 몰. 이렇게. 자, 그래서 아마 이거 시험 문제 이거 나오겠지. 예를 들어서 뭐 시험 문제 나온다 뭐 돈을 쓴다, 아워를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기본 단위가 초를 쓰고 미터를 쓰고 킬로그램을 쓰고 암페어를 쓰고 켈빈을 쓰고 칸델라를 쓰고 물질량은 뭐를 쓴다. 그럼 우리 1km, 1mm, 1cm 쓰지? 그거는 이제 유도량의 유도량 다른 얘기야. 다른 얘기. 그러니까 수에 대한 단위야. 수에 대한 단위. 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일단은 또 볼게요. 자, 그래서 국제 단위계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기본 상수를 구하는 실험 방법을 사용하여 기본 양의 단위를 정의한다. 그래서 미터법 제정했다. 야, 이거 100점 맞고 싶으면 이런 것도 외워. 1790년 프랑스에서 미터법. 길이는 미터, 질량은 킬로그램. 이거 프랑스, 영국, 뭐 미국 이런 것들 소소하게 바꿔낼 수 있습니다. 프랑스. 그 다음에 국제 미터 협약을 체결하였다. 1875년 17개국이 참여한 미터 협약이 체결되었다. 그래서 미터 협약 이후 시간, 전류, 온도, 강도, 물질량이 추가되어 7개의 기본량으로 확립되었다. 국제 단위계가 1960년, 거의 100년 단위제, 1960년 단위 체계를 정비하여 국제 단위계로 통일하였다. 이런 것들도 함께해서 배우시면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유도량과 단위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량이 있는데 유도량 있어. 유도량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면적은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지. 그럼 길이를 2번 곱하니까 뭐야? 제곱미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부피는 뭐가 되겠어?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 곱하기 높이지. 그럼 뭐가 돼? 세제곱미터 이렇게 되는 거고. 속력은 거리 나누기 시간이지. 그럼 거리가 미터고 시간이 세크니까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되는 거고. 가속도는 이제 앞으로 저 뒤에 통합강 이건 가면 배우나? 미터 퍼 세크 제곱. 가속도라는 얘기는 얘는 속도의 변화량. 그러니까 미터 퍼 세크 속력은 1초에 몇 미터를 움직였니? 이게 속력이야. 그럼 가속도는 1초에 몇 미터 퍼 세크가 변했니? 라고 하는 게 가속도야. 1초에 몇 미터 퍼 세크 속력이 변했니? 이게 가속도야. 그럼 미터 나누기 세크가 되니까 가속도의 단위가 뭐가 돼? 미터 퍼 세크 제곱. 그러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겠지? 초당 속도의 변화. 요게 가속도가 되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지. 그러니까 부피가 세제곱미터고 질량은 뭐가 돼? 킬로그램. 그 다음에 농도는 이거 몰농도라는 개념이야. 1세제곱미터 그러니까 1리터에 몇 몰이 있니? 라는 거야. 이 몰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2학년 때 화학 시간에 몰이라는 개념을 배울 겁니다. 화학 시간에. 자, 그래서 유도량 단위. 유도량의 단위는 그렇게 2개를 곱했니? 2개를 나눴니?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지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단위적도 이렇게 있는데 1km는 1000m잖아. 그럼 키로가 10의 3승이라는 얘기야. 그럼 가장 간단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1m는 몇 cm니? 100cm지. 그러면 1cm는 몇 밀리미터니? 10mm 맞나요? 그럼 요거는 밀리, 요거는 센티야. 그럼 요거 갖고 생각을 해보면 야, 100하고 센티를 곱하면 이게 1이 돼야 돼. 그럼 센티는 이게 뭐라는 뜻이야?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럼 얘가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잖아? 곱하면 그럼 10을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려면 얘는 뭐가 돼?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밀리, 센티, 나노, 기가, 메가, 마이크로 이런 것들은 수에 대한 단위야. 그래서 거기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을 의미하는 거고,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을 의미하는 거고,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센티는 10의 마이너스 2승.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의 개념이고요. 헥토파스칼 할 때 헥토는 10의 제곱을 의미하고 킬로는 10의 3승을 의미하고, 헥토는 우리 잘 안 쓰지. 메가는 10의 6승을 의미하고, 우리 기가헤르츠 이런 얘기 하잖아.
기간은 10의 9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도는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되겠지. 그럼 얘하고 몇 승 차이나? 10의 18승 차이 나겠지. 이거는 100만 분의 1, 1000분의 1, 100분의 1. 오케이? 이런 의미야. 이거는 1000배, 이거는 100배, 얘는 100만 배. 이런 의미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 뭐라고? 나노, 마이크로, 밀리, 센티, 헥토, 킬로, 메가, 기가. 이건 우리가 조금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오잖아. 야, 그러면 500mA는 몇 암페어니? 하면 이건 5 곱하기 10의 제곱에 얘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이건 얼마 몇 암페어가 되는 거야? 0.5 암페어가 되겠네. 이게 10의 마이너스 있으니까 0.1이지? 0.1 곱하기 5니까 0.5 암페어 이런 식으로. 됐나요?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암기를 해놔야겠지요.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13쪽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14, 15, 16쪽, 17쪽까지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까 쭉 한번 해보세요. 자, 13쪽에 기본량, 길이, 질량, 온도, 강도, 물질량으로 총 7개, 유도량,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된 물리량 단위는 기본량의 단위를 조합한다. 1에는 55, XO, 2에는 온도, 킬로그램, 3에는 1은 기역, 디귿, 2는 기역, 3은 기역, 니은, 4는 1km, 4의 2는 1mg. 질문 없지? 그 다음에 14쪽에 1의 기역, 니은, 디귿, 2의 4번, 3의 5번, 4의 4번, 5의 5번. 질문 있나요? 없지? 그 다음에 15쪽 6번부터 3, 1, 5, 4, 2, 1. 질문 있나요? 질문 없을까요? 7번 다양한 규모의 시간과 공간을 정확하게 측정하려는 과학자의 노력으로 인간의 경험 범위가 확장된 사람과 거리가 먼 것. 원의 성질을 이용하여 지구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 이거는 원의 성질을 이용한 지구 크기. 이건 에라토스테네스가 옛날에 처음 지구의 크기를 측정한 방법이지 현대에서 쓰는 방법 아니잖아. 현대는 인공위성 이용해서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면 되겠지. 또 질문 있을까요? 그 다음에 16쪽에 3, 그 다음 15에 4, 3, 3, 3, 4, 16에 빛을 쏘아 반사되어 돌아온 시간을 측정하여 거리를 측정한다. 17에 미터는 길이의 단위이고 세크는 시간의 단위이므로 속력은 길이와 시간으로부터 유도되었다. 속력은 빠르긴데 같은 시간 동안 얼마나 멀리 갔냐 이 얘기잖아. 빠르기를 나타내는 거니까. 질문 없지? 네. 자, 그 다음에 실력은 문제 17쪽 3, 4, 4, 3, 5에 4. 질문 3, 4, 4, 3 4 3, 4, 4, 3, 4 3, 4, 4, 3, 4 질문 없을까요? 몇 번? 1번? 1번 한번 볼게요. 다음은 위성 위치하기 시스템 GPS의 원리를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다. 자, 여러 개의 한껏 위성에서 위치와 시간 정보가 담긴 전파 신호를 보낸다. 나 GPS 수신기에서 전파를 수신하여 양법 위성과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계산한다. 다 지동에서 수신기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낸다. 한법 위성에서는 정밀한 원자식의 시간이니까 원자식이 사용되겠지. 나에서 거리는 전파의 속력과 전파의 도달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이면 거리 계산할 수 있겠지. 니은 맞고. 다는 한 개의 양법 위성에서 보낸 신호.
선생님 3개라고 했어. 최소 3개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됐나요?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는 최소 3개가 필요하고 3개보다 더 많으면 더 정확해진다는 얘기지. 또 질문.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측정 표준과 정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쪽 측정 표준과 정보. 자, 측정과 측정 표준 이렇게 있네. 측정 정확하게 몇 센티미터야 이렇게 측정한 거라고 얘기를 하지. 정확하게 질량이 몇 킬로그램이야 이렇게. 근데 대충 딱 보고 야 너는 대충 한 40kg쯤 돼 보이는데 대충 하는 거지. 이거 어림잡아 한다라고 하지. 이걸 어림이라고 합니다. 너 키 대충 한 160 돼 보이는데 뭐 이런 거 어림. 자, 그래서 물체의 질량 앞에서 말한 SI 기본 단위를 정확하게 7개를 한 것을 우리가 측정. 그럼 측정할 때는 정확하게 도구를 해야 되겠지. 자, 그럼 어림은 측정 도구 없이 대충 눈대중 이런 거 어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요거는 뭐 대충 하더라도 우리가 경험치가 있을 거 아니야? 경험치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니까 과학적인 사고 과정, 자료, 측정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다. 어림을 측정할 때 필요한 측정 도구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자, 측정 표준.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측정을 위해 만든 과학적 기준으로 표준화된 측정 단위, 측정 방법, 측정 도구, 표준 물질 등이 있다. 여기서 표준 물질이라는 말은 자 여기 밑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스위스 은행 근거에 가면 야 이게 1kg 표준이야, 1kg 원기, 이게 1mm의 표준이야, 1m의 길이 표준,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있었대요. 지금은 뭐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래서 자 변화 이렇게 보면 1m의 기준을 1번 18세기 말 지구의 북극에서 적도의 길이를 1000만분의 1 길이의 1000만분의 1을 1m라고 정의하고 이를 하려고 하여 미터 원기. 그러니까 미터 원기는 금속으로 딱 거기다가 이제 산화되지 않게 딱 넣어놓고 이게 1m의 기준이야 라고 이렇게 해놨대요.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터 원기가 손상되어 변하지 않는 다른 기준이 필요해졌다. 그래서 지금은 1m의 기준을 이런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1983년에 했는데 빛이 진공에서 299,792만 2458초. 그래서 빛의 속력 우리가 보통 3 곱하기 10의 8승 m/s라고 얘기하거든. 30만 킬로미터. 1초 동안 30만, 약 30만 킬로미터. 자, 새롭게 정의했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측정 표준은 점점 정밀해졌다. 자, 그럼 이걸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 기온을 몇 도씨로 측정해서 일기예보에서 내일 온도는 최고 온도 20.4도씨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보를 해주지. 그 다음에 우리 도심지 같은 데 보면 미세먼지가 1세제곱미터당 몇 마이크로그램 이런 식으로 1세제곱미터당 몇 마이크로그램. 그 다음에 데시벨, 소리의 세기, 소리가 얼만큼 큰지 데시벨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과속 장비 카메라를 이용해서 과속 차량을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을 기준, 그래서 1mg, 1ml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혈당량을 잴 때도 mg/dl 단위로 측정하여 혈당을 관리한다. 정확하게 여러 사회 분야에 쓴다. 그래서 다음 쪽에 보면은요, 19쪽에 보면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는 항목, 측정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허용濃도 등을 표준으로 정한다. 뭐 어떤 어떤 물질들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층간소음, 차단 성능 검사 방법. 하도 층간소음이 심하니까 요즘 법으로 막 제정을 하지. 소음을 발생시키는 방법, 측정기구의 종류, 소리를 측정하는 위치 등 자세한 측정 방법을 측정 표준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미세먼지 속 유해 성분을 측정할 때 특정 성분의 함량을 표기된 인증 표준 물질로 사용하여 측정기기가 정확한지 확인한다. 측정 표준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정보는 신뢰할 수 있고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한다. 요즘 미세먼지 편한데 미세먼지 농도 막 얼마 이상이면
보통, 뭐 심각, 뭐 이런 식으로 막 표현을 하지. 그 다음에 원활한 의사소통과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다. 서로 단위를 사용하거나 측정 방법이 달라 생기는 혼란이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연구 결과의 공유와 연구자 사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개념하기 문제 바로 할게요. 물체의 질량, 길이, 부피 등의 재는 활동을 측정 도구 없이 어떤 양을 추정하는 활동을 어림. 그 다음에 이게 측정 표준이지.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측정 원리에 만든 과학적 기준. 측정 표준에는 표준화된 측정 단위, 측정 방법, 측정 도구, 표준 물질 등이 있다. 자, 1번. 물체 질량, 길이, 부피 등의 양을 재는 활동. 측정. 맞지? 측정 도구 없이 수행하는 활동이다. 아니지. 측정 도구 있어야 되겠지. 측정한 결과를 수치와 측정 단위로 나타낸다. 맞지? 현상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맞지? 2번. 어림. 1에는 OX 오고 2번 어림. 3번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측정을 위해 만든 과학적 기준이다. 맞고 측정 표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측정 표준의 단위는 단위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지. X 이게 길인지 온도인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측정 표준을 이용하면 서로 다른 단위를 사용해서 생기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맞지? 자, 측정 표준이 활용되는 예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혈당량은 mg/dl. 맞고 이마에 손을 대어 제어를 하게 하는 어림이지. 자동차의 부품을 정확한 크기로 만든다. 맞지? 그래서 기업 디귿 넘어갑니다. 자, 신호와 정보. 여기서는 아마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신호 요 얘기들이 아마 시험에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신호. 선생님이 지금 소리를 내는 것도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지. 자, 자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가 전달되는 것으로 내가 소리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빛으로 깜빡깜빡 해서 빛으로 신호를 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진파와 같은 파동부터 힘, 온도, 압력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자, 정보. 자연의 신호를 측정하여 분석하여 유용한 형태로 만든 거. 예를 들어서 가려고 하는데 가지마 하고 힘을 꽉 줘서 잡았어. 이건 가지 말라는 신호잖아. 근데 이걸 뿌리치고 갔어. 그러니까 그러한 힘도 이렇게 신호가 되듯이 그걸 갖고 만든 것을, 그거 갖고 우리가 유용한 형태로 분석해서 만든 것을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진파의 정보를 갖고 우리 지구 내부의 구조를 알아냈다 이 말. 그래서 지진파가 이제 나중에 지구 내부의 구조 할 때 나오겠지만 지각 멘트 왜 해? 이렇게 네 개로 지구를 네 개로 구분을 하지. 그때 이제 지진파의 P파와 S파의 속력 변화를 이용해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지진파는 지구 내부의 변화 등을 알 수 있다. 정보를 얻은 거고. 체온을 측정하여. 우리 병원 가가지고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야? 체온 측정하지. 왜? 체온이 정상 범위에 있지 않으면 뭔가 몸에 어디에 이상이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체온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우주의 빛. 선생님 아까 망원경 얘기했을 때 제임스 웹이나 허블 망원경 같은 걸로 관측을 하는데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이 아니라 거기에 엑스레이나 그러니까 엑스선이나 감마선 같은 거 아니면 전파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우주의 생성 과정을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서 WMAP 위성으로 어떻게 우주 전 영역에서 걸쳐서 나타나는 우주 배경 복사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그게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됩니다. 센서는 이 신호를 감지하는 게 센서야. 센서. 신호를 감지하는 게 센서. 그럼 사람 눈은 빛 신호를 감지하는 센서에 해당되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사실 센서라고 하면 안 되지. 이건 사람의 감각 기관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각 센서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로봇을 만든다라고 치면 로봇도 봐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의 눈을 대체할 수 있는 시각 센서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반도체 같은 걸로 이용해서 시각 센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냄새를 맡는다라는 말은 화학 물질들을 하는데 화학 물질들을 구별하는 센서를 달면 냄새를 또 구별할 수 있는 거야. 맛은 마찬가지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 그러니까 냄새는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이고 맛은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로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센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이용하는 거는 광 센서,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온도 센서, 연기 감지를 하는 화학 센서. 우리 화재 감지기도 연기 딱
검사해가지고 불났구나 하면서 삐 하면서 이제 화재 화재 경보기가 울리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힘을 감지하는 압력 센서, 가속도 센서. 우리 핸드폰에 이런 센서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자, 비접촉용 온도계는 적외선을 감지하는 광 센서가 있다. 빛 해가지고 온도 측정하지. 가스 누설 경보기에는 미세한 가스 냄새를 감지하는 화학 센서가 있다. 스마트폰에는 가속도 센서가 있어서 우리 어떻게 속도도 측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신호의 종류는 아날로그 신호하고 디지털 신호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소리를 보내서 신호를 보내는데 선생님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일까 디지털 신호일까? 아날로그 신호야. 그럼 디지털 신호는 뭐냐면 디지털은 0과 1이야. 컴퓨터에 선생님이 막 지금 선생님 카메라로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 뭘로 바뀌고 있는 거야? 지금 선생님의 모습의 영상이나 소리가 이 아날로그 신호를 뭘로? 디지털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장을 할 때 컴퓨터 같은 걸로 저장을 할 때 디지털로 저장이 되는 거야. 그럼 아날로그 신호는 쭉 연속된 신호. 아날로그는 특징이 연속된 신호고 디지털 신호는 불연속적 값이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원을 요즘은 니네 MP3가 뭔지 아시나요? MP3 써보셨나요? 안 써봤지. MP3가 뭐냐면 음악만 따로 담아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아니면 영화를 보거나 음원을 다운받아서 들을 때도 어떤 음원은 되게 용량이 커. 노래 한 곡인데 예를 들어 노래 한 곡이 뭐 10MB다라고 하면 보통 10MB인데 어떤 거는 3MB밖에 안 돼. 그럼 얘는 음질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음원 자체도 거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건 다 디지털 신호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하고 노래를 했는데 내가 용량이 커지려면 이거를 여기 아주 하면 신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예를 들어 20개를 받았다라고 쳐. 그럼 그 20개 연속된 거를 20개로 끊어서 저장을 한 게 디지털 신호야. 근데 나 용량 줄이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6개의 정보만 0과 1로 저장하면 되니까 어떻게 용량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럼 약간 뚝뚝뚝 끊기는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 영상을 볼 때는 화질도 별로 안 좋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FHD가 있고 그 다음에 뭐 4K 뭐 이런 것들인데 화질을 좋게 측정하면 어때? 그 영상 용량도 엄청 커지지. 화질을 안 좋게 하면 영상 용량이 어떻게 돼? 엄청 작아지지. 그러니까 아주 세밀하게 하면 용량이 커지고 뚝뚝뚝뚝 하면 용량이 작아지는 거야. 그럼 용량이 작아지면 이 신호가 어떻게 될 수 있겠어? 왜곡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럼 내가 자세하게 측정하면 거의 아날로그 신호하고 유사한 형태가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측정했다라고 한다면 이 형태가 아니라 이게 왜곡된 상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디지털 신호는 0과 1, 컴퓨터에서 쓰는 값이야.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에서 처리하는 신호고, 그럼 이 아날로그 신호를 뭐야? 디지털 신호로 바꾼 상태에서 바꿔서 저장을 하는데 그게 0과 1로 저장을 하게 되더라. 자, 그럼 디지털 신호의 특징. 신호 제일 밑에 4번 하고 있습니다. 자, 신호를 저장하거나 재생 전송하는 데 편리하다. 자,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면 원래 가지고 있던 정보가 왜곡되거나 일부를 잃을 수도 있다. 이렇게 뚝뚝뚝뚝 끊어져서 정보를 잃을 수도 있다. 아날로그 신호에 비해 필요한 용량이 적고 복사 편집이 자유롭다. 야, 이거 편집 엄청 잘 되지. 무한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무한으로 복사가 가능하지. 잡음이 거의 없는 선명한 신호를 만들어 전송할 수 있다. 그럼 예를 들어 선생님 지금 얘기하는데 다른 잡음들이 들어가는데 그 잡음을 딱 제외해서 선생님 목소리만 딱 해서 편집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야. 그러니까 편리한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LP판이라고 하잖아. 그거는 아날로그 신호야.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걸 더 좋아해서 LP 레코드만 듣는 사람도 있다고. 스피커 좋은 걸로 해가지고. 근데 나는 막기라서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 이어폰도 막 이렇게 헤드폰 막 몇십만 원짜리 하는 거 있잖아. 그리고 그 편의점 가면 12,000원짜리 이어폰 싼 것도 있잖아. 난 그거 솔직히
비싼 거 들으면 와 소리 좋다. 근데 가격이 만약에 한 40배, 30배 차이 난다고 굳이 3, 40배 주면서 이거를 들을 필요가 있을까?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 돈 많으면 그런 거 들으려나? 딱 음감이 되게 풍부하다라는 느낌은 들지만 그 가격 내가 별로 그거에 예민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좋다라는 느낌은 들지만 굳이 내가 30배, 40배의 비용을 더 주고 그거를 사고 싶지는 않더라고. 아무튼 디지털 아날로그는 아마 학교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좀 꽤 해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완자 기출픽도 있고 선생님 다양한 문제로 또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자, 21쪽 디지털 정보와 현대 문명. 정보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디지털 정보는 저장과 분석이 쉬워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기기에 이용되며 전송하기 쉽기 때문에 정보통신에 활용을 한다. 디지털 정보는 일상생활, 산업,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한다. 야 요즘 이 디지털 빼면은 상상도 못하겠지 니네는. 선생님은 어렸을 때 아날로그 세대를 거친 세대라서 되게 신기하긴 한데 왜 어른들 그런 말씀하시잖아. 그래도 옛날이 그립다. 요즘 뭐 그런 사진도 잘 나오잖아. 선생님 어렸을 때 이제 처음 선생님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처음 삐삐가 나왔는데 삐삐라는 게 뭔지 알지? 공중전화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신호를 보낸다든지 거기에 이제 뭐 숫자 신호도 예를 들어 1054 이건 러브 사랑해 이런 것들로 이렇게 보내는 거 0404 하면 영원히 사랑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거기에 전화해가지고 녹음하고 또 그 들으려면 공중전화 가지고 또 듣고 삐삐만 해도 굉장한 정말 엄청난 혁명이었거든. 그거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기다리는 거 올 때까지. 근데 지금은 못 오면 못 간다고. 근데 너무 그게 쉬워지는 것 같아. 약속이. 없으면 그냥 띡 전화해서 아니면 카톡 띡 남겨가지고 못 간다. 되게 편리하긴 하지만 뭔가 정념이 떨어지는 느낌? 아무튼 지금 옛날에 어떻게 만났나 몰라. 안 오면 이제 집에 전화하는 거야. 누구 어머니시죠? 누구 집에서 나갔다 그럼 얘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럼 중간에 사고가 났던 아무것도 모르고 이 새끼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자리에서 무조건. 그러면서도 다 만났다고. 그리고 만약에 자리 옮긴다라고 하면 이렇게 쪽지 같은 거 해가지고 야 우리 어디 간다? 그러면 이제 또 보고 또 찾아오고 막. 옛날엔 그랬는데 언젠지 참 기억도 안 나는구나. 자, 그래서 그건 읽어보시면 되고요. 밑에 개념 확인 문제 바로 할게요. 자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가 전달되는 것, 이거 뭐라고 해? 신호라고 하고, 자연의 신호를 측정하여 분석하여 유용한 형태로 만들었어. 우와, 이거 정보라고 하지? 정보. 신호를 감지하여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 센서. 자, 연속적으로 변환하는 신호, 아날로그 신호. 자연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야. 불연속적인 값, 디지털 기기에서 처리하는 신호는 디지털 신호. 디지털은 0과 1의 세계입니다. 혹시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 아시나요? 이렇게 총 방송 이렇게 총 날아가는 피하면서 그 매트릭스 1, 2, 3가 있는데 그 영화의 첫 장면이 이게 녹색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매트릭스 영화 내용 줄거리는 아니? 잘 모르지. 그러니까 지금만 보세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그 디지털 컴퓨터가 인공지능 AI가 인간을 이제 멸종하고 인간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다 가상의 세계라는 거야. 이 컴퓨터가 보내주는 그러니까 그 음식도 사는 집도 모든 것들이 다 가짜 허상인 거야. 실제 인간들의 세상은 저 지하에서 실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지하 세계 인간이 이 컴퓨터하고 이렇게 약간 이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현실감 있게 그렸거든. 그래서 이제 그 주인공한테 처음에 진실을 알고 싶냐, 빨간 약하고 파란 약, 진실을 알고 싶으면 파란 약을 먹어라 하고 이제 파란 약 먹고 이제 진실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들이 다 디지털이 만들어낸 가상의 세계에 살고 있는 이런 식으로 돼서 되는 건데 되게 재밌어. 매트릭스 1, 2, 3 보면 그 매트릭스에 쭉 처음에 나오는 게 01, 01, 01, 01 그게 쭉 왔다 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0과 1로 다 표현을 하잖아. 색깔도, 냄새도, 아니 우리가 보는 물질들도 0과 1로 다 표현을 하는 거야. 자, 그럼 1번. 신호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가 전달되는 것이다. 맞고, 동그라미. 자연의 신호는 빛, 소리, 지진파 등과 같이 모두 파동의 형태로만 전달된다. 아니, 힘, 온도, 압력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두 파동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X. 정보는 자연의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유용한 형태로 가공해서 만든 것이다. 맞고, 동그라미. 자, 그림은 어떤 장치 가해 기능이다. 여러 신호를 받아서 전기로 바꿨네? 이걸 우리가 센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센서. 자, 그 다음에 아날로그면 디지털 신호면 D. 자, 시간에 따라 연속적이면 아날로그 신호. 0과 1 디지털.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기기 디지털. 자연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를 저장, 재생, 전생하는 데 편리하다 디지털. 자, 4번. 다양한 신호를 분석하여 얻은 정보를 뭘로 변환? 디지털로 변환하는 기술은 정보통신에 활용돼 은행 및 금융, 교육, 운송 및 교통, 의료, 에너지 산업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쳐 현대 문명을 변화시키고 있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있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내용들이 어떻게 문제로 보는지 다양한 문제를 보면은 아실 겁니다. 자, 그럼 22, 23, 24, 25 쪽까지 일단 풀어보세요. 틀려도 되니까 앞에 거 보지 말고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문제로 되는구나.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한번 읽어본다는 느낌으로 한번 쭉 보세요. 새로운 용어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자, 22쪽 5, 4, 3, 3, 3 질문 있나요? 됐나요? 그 다음에 23쪽 6번부터 4, 5, 5, 3, 5 질문 있나요? 됐어? 자, 그 다음에 24쪽 3, 5, 2 그 다음에 14는 기온을 측정하여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발령을 한다. 제한 속도 안내를 하고 가속 차량 단속,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여 행동 요령을 안내한다. 소리의 세기를 측정하여 공사장 소음 규제 쓰인다. 혈당량을 측정하여 혈당을 관리한다. 이런 거. 15. 신호는 자연의 변화가 전달되는 것이고 정보는 자연의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유용하게 만든 것. 신호는 자연의 변화를 전달, 정보는 자연의 신호를 측정하여 분석하여 유용한 형태로 만든 것. 그 다음에 25쪽 3, 3, 2, 3 1번이요. 1번. 다음은 자동차 부품 생산에서의 측정 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자동차 산업은 여러 기업에서 생산하는 수많은 부품을 정밀하게 조립하여 완제품으로 만들어내므로 부품 생산 기업의 협업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의 업체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여러 공장에서 만들어지니까 부품 생산 기업에는 측정 표준을 활용하여 부품을 정교하게 만들고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정확한 측정기기를 사용한다. 기업을 위해 측정 장비와 측정 방법을 표준화한다. 맞지? 인증 표준 물질을 이용한 검사 장비와 주기적인 교정은 니은을 위한 방법에 해당이 된다. 맞는 얘기고요. 부품 생산과 관련된 측정 단위는 각 기업의 실적에 맞게 안 되지. 정확하게 표준 단위를 사용해야지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4번이요. 그림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사진을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통해 공유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렌즈를 통해 센서로 들어간다. 렌즈에서 이제 빛을 모아지겠지. 자, 그럼 2번. 빛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센서, 이걸 광 센서라고 합니다. 빛광자를 써서 광 센서는 기억에 해당한다. 맞고. 3번. 이러한 어떤 신호? 지금 빛을 전기로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한다. 그럼 A는 자연에서 오는 빛 신호이기 때문에 연속적인 거지. 아날로그 신호니까. 그래서
B신호, 전기신호 불연속적인 값으로 변환하는 거지. 4번 if B 전기신호를 처리하여 이미지를 생성하고 저장한다. 그래서 니은의 불연속적인 값이 아니고 아날로그 신호니까 B신호 자연이니까 연속적인 값. 니은 틀렸고 디귿 전기신호를 처리하여 생성한 이미지는 디지털 정보이다. 맞지? 그래서 정답이 3번 기억 디귿입니다. 됐어요? 자 그럼 숙제는 26쪽부터 29쪽까지 숙제로 하겠습니다. 우리 저 뒤에 화학도 숙제 있었나? 그거랑 요거 숙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 완자 기출표 가져오세요. 앞에서부터 조금씩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늘 한 것 중에 질문 있을까요? 없나요? 수고했습니다.